안녕하세요. 팔레시마 강의 마지막 종강 부분 보충 촬영하겠습니다. 2023년 최신 판례 정리입니다. 1번 판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범위에서 문헌 해석 내용입니다. 청구 범위 기재를 중심으로 하고 다만 이 청구 범위에 써 있는 단어들의 뜻은 발명의 설명을 참고해야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 보충 참작하고 그리고 우리 특허업계에서는 항상 기재 플러스 출원식 규상시라고 했었죠. 출원식 규상시 집어넣고 이 뉘앙스 팔레시마 강의에서 몇 차례 반복했었습니다. 해당 키워드로 답안지 2줄 정도 작성하시면 돼요. 청구 범위 해석할 때에는 문헌 해석하고 다만 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땐 제한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고 문헌 해석할 때에는 청구 범위 기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되 출원식 규상식과 명서 등 보충 참작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요 라인 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심리 대상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 원래 진작에 시험 문제 나왔어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특수급입니다.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심리 대상은 실제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고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작성한 것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작성한 것이 실제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다르다고 하면은 여전히 심리 대상은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가 되고 대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해버리는 이 사안, 뉘앙스는 저거라고 했었어요. 실제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다를 때 그러면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리를 해주냐? 그게 아니라고요. 심판 청구서에 첨부한 확인 대상 발명으로만 심리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다르면은 각하시켜버린다. 이 라인 특수급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 팔레시마 강의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이건 좀 일반론만 나왔었는데 그 밑줄이 없어요. 전부 다 팔레시마 강의에서 쟁점을 정리했던 사항들로서 최신 판례의 특유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밑줄들은 없는 겁니다. 사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판례 선택 발명 이제 여러분들 0.1초가 됐죠. 제가 GS에서도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전부 다 저희 제약 분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요. 다파글리플로진 사례하고 아픽사반 사례. 둘 다 물질 특허였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 아시죠? 우리 이 그림 너무 많이 그렸네. 요거 그림 그리자마자 연상되시죠? 의학 발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발명이라고 하면은 답안 작성 못합니다. 정답 못 찾아요. 의학 내에서도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게 물질 특허 사안인지 유효 성분 사안인지 아니면 의학 품목 자체 사안인지 아니면 주성분 사안인지 아니면 약리기전 사안인지 아니면 질병약효 의학 용도 사안인지 또는 용법 용량 사안인지를 다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발명별로 판례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하시면 답 못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파악이 됐죠? 그 중에서 이 선택 발명 사안은 물질 특허 사안, 유효 성분이라고도 하죠. 유효 성분 특허 사안으로서 이 사례에서는 이거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진보성 오케이에 대해서 살았어요. 결과가 극명하게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올해 2차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내년에 또 특수급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갈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구성의 곤란성에서 달라졌어요. 물질 특허 사안에서 그러니까 유효 성분 사안에서는 구성의 곤란성 볼 때 여기 나오는 구성의 곤란성 1, 2, 3 조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약품 선택 발명, 의약용도 선택 발명, 약리기전 선택 발명, 용법 용량 선택 발명 거기서는 못 씁니다. 물질 특허의 선택 발명에서만 쓸 수 있는 거여서 문제에서 물질 특허라고 나왔을 때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그림에서 어떤 발명인지. 의학이라고 다 같은 발명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1, 2, 3라고 했었습니다. 1. 디스클로저 1에
도출되는 하위 개념 수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고 했었죠. 2. 내 선택 발명이 바람직한 치환기를 시사하지 않는다. 치환기 개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3. 구체적 실시태양, 구체적 화합물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1, 2, 3에서 다파글리플로진 선택 발명 사안에서는 하위 개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치환기가 대충 시사가 돼 있고 구조적 유사성도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없어서 혼란성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아픽사반 사례에서는 디스크로저 1에 29년 갖고지 하위 개념도 무수히 많았고 치환기도 시사가 안 돼 있고 구체적 시스템도 구조적 유사성이 전혀 없어서 구성의 혼란성 인정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의 혼란성이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효과 연저성이 있어야 되죠. 효과 연저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효과 연저성이라는 것은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기까지도 갑니다. 이 사건은 이거 양적 현저로 주장했던 사건인데 양적 현저일 때에는 명세서에 정성적 기재만이 아니라 정량적 기재도 써놨어야 됐고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 있어만 추가 데이터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정량적 기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참고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팔레시마 강의에서 논점들 전부 다 정리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제 핸드북으로 정답 잘 추출하라고 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S급입니다. 픽사반 사례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이 최신 판례는 다파글리플로진 사례예요. 선택 발명 진보성 일반론 쳤고요. 판례노트 핸드북 보실 때에는 판례의 문장 자체를 그대로 외우려는 목적하에 보는 게 아니고 판결문에서 몇 개의 목차를 썼고 그 목차를 흐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목차 어떻게 잡았는지를 더 유념하면서 보세요. 선택 발명 진보성 잡았고 그 다음에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 연저성이 있으면 선택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데 거기서 구성의 곤란성이란 이거요.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내 거의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시사를 하고 있지 않고 시사가 암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암시를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걔거와 내 거의 구체적 실시태양이 물질 만든 거예요? 유성분 만든 거예요? 걔들의 구조적 유사성이 다르고 그러면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건데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거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효과 연저성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더라도 효과 연저성이 있으면 특허를 준다. 그 내용이고요. 해당 사안에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효과 연저성도 인정되지 않아서 종국적으로 진보성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잘 잡아두세요. 정답이 결론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요약도 해놨어요. 그 사안 포섭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 내용이 약학적 기술적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안 포섭이 자세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만 삼아서 읽어두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구성 혼란성이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갑질 5호증, 6호증 이게 추가 실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데이터를 제출했는데 그거는 살펴볼 필요 없이가 명세서 기대율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쟁점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 쟁점입니다. 이것도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2차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추가 데이터는 일단 원칙, 답안지에 쓰고 시작하는 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추가 데이터를 제출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세서 기재 범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0.1초죠. 구성의 곤란성은 정성적 기재만 쓰면 다 기재 범위 내가 되고요. 이질적 효과도 정성적 기재만 쓰면 다 범위 내가 되는데 양적 현재로 가면 정성적만 아니라 정량적까지 써야지만 명세서 기재 범위가 내가 된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학설 판례까지 자세하게 다 봤었습니다. 그거 특S급이기 때문에 잘 잡아두세요. 여기서는 명세서 기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명세서 기재 효과가 아니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았고 결국 어떤 효과도 뭐 인정된 것만한 것이 없어서 효과 연적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도 없고 효과의 현저성도 없어서
무효가 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순서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이거 순서 말려버리면은 선택발명 정리가 안 됩니다. 선택발명이 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순서가 이해가 안 되면 선택발명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봐봐. 순서가 스텝 1. 구성의 혼란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이 구성의 혼란성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물질 특허 사안에서는 유효성분 특허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치료제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우리 그림 그리면서 다 얘기 드렸다. 얘가 의학이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치료제라는 단어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물질 특허 사안에서는 1, 2, 3 조건을 만족하면 구성의 혼란성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 1. 29년 각호지에 무수히 많다. 이렇게 있다. 2. 내 거에 바람직한 치환기를 시사하지 않는다. 아까 암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시사하지 않는다고 똑같은 겁니다. 3. 29년 각호지에 써있는 화합물하고 내 거 화합물하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다르다. 이러면 구성의 혼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 팔레시마 강의에서 정리는 다 했었는데 구성의 혼란성이 있어요. 바로 진보성 오케이입니다. 끝. 이게 아픽사만 사례. 근데 없어요. 그럼 다음 스텝 가야 된다고. 이 스텝 순서까지 잘 잡아두시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배우는 게 우리 팔레시마 강의에서 더 중요했던 거고 팔레 묶고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효과의 현저성이 있어야지만 진보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의 현저성은 1. 이질적 효과가 있냐? 이걸 먼저 봐요. 근데 만약에 이질적 효과가 없어? 그럼 양적 현저로 가야 돼. 이질이 있냐? 이질이 없으면 양적 현저로 갑니다. 양적 현저로 가게 되면 꼭 추가 데이터 쟁점들이 나올 거거든요. 내게 훨씬 더 현저하게 좋습니다. 내게 20관 각호지보다 좋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할 거예요. 이 추가 데이터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취급. 이렇게 순서 갑니다. 사례제인드북에 이 순서 들어오는 거 문제 다 해놨어요. 1. 구성의 혼란성 체크하시고요. 2. 효과의 현저성 체크하되 양적 현저로 가면은 3. 추가 데이터를 제출했다. 여기처럼 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러면서 문제 출제할 거라고요. 그럼 그 추가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는지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 이 사안처럼 추가 데이터가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양적 현저 효과는 정성적과 정량적 기재까지 써야 되는데 이 사건 정량적 기재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가 데이터는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참고할 수가 없다. 참고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요. 효과가 없는 게 되고요. 효과가 없으면 현저성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진보성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니 정답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4단계 잘 잡아두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성의 혼란성 먼저 체크를 하세요. 물질특허 사안에서는 1, 2, 3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1, 2, 3 세 가지 외워두세요. 제가 변리사 실무 수습 변리사 되시면 무슨 일 하는지로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1, 2, 3 외워서 여기서 오케이 됐다. 이게 아픽 사망 사건. 근데 이게 노 됐다. 지금 최신 판례 다파글리프로진 사건. 노 됐다고 해서 진보성이 바로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효과 현저성이 있으면 진보성 인정될 수 있는데 이질적 효과 있는지 없어요. 이건 이질적 효과가 없었어요. 양적 현저로 가는지 그때 내게 현저하게 좋아요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다 추가 데이터 제출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다 제출을 했었어요. 그때 이 추가 데이터 제출된 걸 참고할 수 있는지 이거 2차용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참고할 수 있냐 없냐 할 때에는 판례 무조건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명세서 기재 범위 내에서만 참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쓰는 겁니다. 양적 현저로 갈 거면 정성적과 정량적 기재까지 써야 명세서 기재 범위 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자세하게 한 건 판례시마강에서 했었고요. 학설 3가지 학설까지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 추가 데이터 제출한 걸 참고 못한다. 참고 못하면 뭐가 되는데? 여기요. 효과가 없다라고 심사할 땐 판단해버립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도요. 효과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효과 없으면 구성의 혼란성도 없는데 현저한 효과도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는 거죠. 여기까지 1, 2, 3, 4 1, 2, 3, 4 특히 이 3가 학설 판례로 가면 15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설 3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잡아두세요. 판례 심화 강의에서 했던 내용 잡고 사례제인드북에 답안지 해놓은 거 외우시고 그러면 완벽하게 선택 발명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얜 특혜스급이기 때문에 제 사례제인드북 답안지 그대로 외워서 0.1초 만에 영혼 없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60점 고득점 가능해요.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60점 고득점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입증이 됐고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여기도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밑줄 하나도 안 쳐놨습니다. 문헌범위, 균등범위 치고 균등범위 도입 취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것도 다파글리플로진 사례거든요. 다파글리플로진 사례가 하나는 무효심판 가고 하나는 권학 갔어요. 글쎄요. 실무적인 거 나오면 이것까지도 나올라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파글리플로진이라는 특허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학교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물질 특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안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기출도 그랬잖아요. 올해 기출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하면서 저희 제약 분야에서의 실제 사안을 모티브로 해서 출제가 됐다. 무효하고 침해소송 같이 되는 경우, 권학하고 침해소송 같이 되는 경우, 변리사의 조치는 수도 없이 얘기한 거 저희 제약 분야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경향성에 비추면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갑은 무효심판 제기했고요. 또 다른 회사인 을은 권리범위항 심판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갑 회사는 이겼고요. 을 회사는 졌어요.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특허권자는 병이고요. 특허권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아주 이슈가 된 제약 분야 사건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긴 게 아까 선택발명이고요. 권리범위항 심판에서 진 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까지도 사안을 나눠두세요. 병 특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쟁사인 갑과 을이 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전략으로서 갑은 무효심판을 걸었고 을은 권리범위항 심판을 걸었다. 이런 사안이 나오자마자 다파글리플로진 선택발명 무효심판, 다파글리플로진 권리범위항 심판 도출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0.1초 만에 이거 정답 연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2차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례의 문장 자체, 워딩 자체를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과 모차를 추출하지 못하면 평생 51점이에요. 51점으로는 운 좋아야 합격을 합니다. 때문에 판례 심화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본 것은 정답과 목차 잡는 걸 더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게 판례 문구를 보지만 정답과 목차를 더 중점화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판례 노트 핸드북은 목차들을 다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답과 목차 추출에 있어서는 이 사항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사항 기억나자마자 정답 목차 추출하거든. 이게 더 중요합니다. 2차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 변리사 스쿨이 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그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수기들을 보면 공통된 게 제 기본서 정리도 기본서 정리인데 사례제 핸드북을 통해서 정답 찾고 목차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건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 종합반 분들 수기 위주로 받고 있는데 종합반에서는 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 과제에서도 정답 찾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둔 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답과 목차 잡는 것이 2차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권학, 여기 핵심 취지는 이거는 생단문으로 준비하세요. 권리범위항 심판은 생단문을 준비하세요. 다파 권학에서는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네, 여기 이거 써놓을게요. 이거 선택발명 진보성 쟁점이었고요. 무효심판 사건은. 그 다음에 권리범위항 심판은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가면 시험 문제 특혜스급으로 나올 겁니다. 이미 1차 시험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쉽게 변경의 판단 기준 시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 제외입니다. 이렇게 쟁점됐어요. 사안하자마자 이 정답들 연상하세요. 이 정답으로 써야 60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엉뚱한 거 쓰면 51점 나오는 거고요. 쉽게 변경 판단 기준. 얘는 이미 수업했는데요. 출원 이후 공개된 자료 다 참고할 수 있다. 출원 후 침해 시까지가 출원 이후에 공지된 자료도 다 참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사건 권학이었고 권학이 판단 기준은 심결시이기 때문에 심결시까지 제출된 심결시까지 공지된 모든 자료 참고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얘는 출원 전에 공지된 자료만 참고할 수 있는가? 쉽게 변경이요. 균등 범위가 특허 발명을 살짝 바꾼 건데 이 바꾼 거가 통상유죄에서 쉬운지 아닌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쉽다라는 것은 쉬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증거를 출원 전에 공지된 자료만 참고할 수 있냐 아니면 출원 이후 자료도 참고할 수 있냐 이렇게 쟁점이 된 거라고요. 출원 이후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 다 참고할 수 있냐 이거고 권리범위항 심판 사건은 판단 기준 시가 심결시이기 때문에 권학에서는 심결시까지 공지된 자료 다 참고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출원전이 아니다가 아무 공지자료나 다 참고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생단문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차 잡아두세요. 팔레노트 핸드북 목차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보시면은 균등범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균등범위 취지를 언급해요. 목차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게 제 답안지로 간다면 이제 사례집 핸드북 강의 사례 강의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사례 강의에서 목차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균등범위 의라고 하는 거야. 의 목차 하나 쓰고 판결문 그대로 목차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자꾸 의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건 판결문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또 51점 되는 겁니다. 그 정형화된 목차가 있어요. 법화에서. 균등범위 의 치고 그 다음에 균등범위 취지를 쳐줘야 돼. 판결문 그대로 가야 되거든. 목차를. 이 취지를 왜 쳐주냐면 여기 쉽게 변경 가부에서 출원 이후 자료까지 다 참고할 수 있다 써먹습니다. 출원 이후까지 다 참고해야 균등범위를 도입한 취지가 특허권자 보호인데 특허권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논술 흐름이. 취지 치고 그 다음에 쉽게 변경 친다. 순서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 목차 개수 5점당 1목차 제가 유일하게 만든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학원가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60점을 읽는 정확한 지름길이 됩니다. 5점당 1목차에 따랐을 때 목차가 2개 이상 필요하다. 이 판례대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의, 취지, 그러니까 판단 기준시. 의, 취지, 판단 기준시로. GSS도 연습 그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구체적 판단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문제 나왔을 때 의식적 제외도 써줘야 돼요. 5점당 1목차 봤을 때 뭔가 목차 여러 개 써야 되면 쉽게 판단만 하면 안 되고 쉽게 변경만 쓰면 안 되고 의식적 제외까지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안들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다 저희 제약 분야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엮여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안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아마 전달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제약 분야 심판소송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유일하게 사안까지 알아두세요. 요거는 선택발명 진보성이고 요건 쟁점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설문에 나왔다. 목차 요렇게 여러 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에서는 의식적 제외. 의식적 제외는 이미 팔레시마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저걸로 쓰는 겁니다. 외형적 감축이 있는 것만은 의식적 제외가 인정되지 않고 출원인이 거절이 극복을 위해서 감축했다라는 출원인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은 출원의 의도가 거절을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의식적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시험용으로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결정형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출원하고 심판소송을. 그래서 제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그 제약 분야 기술적 영역입니다. 때문에 1차 시험에는 나왔는데요. 2차 시험까지는 논술 쓰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대분들만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큰 취지는 저거였어요. 선택 발명하고 비슷하게 구성의 혼란성이 있으면 효과 연저성이 없어 진보성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팔레시마가에서 이미 얘기했던 걸로서 최신 판례만의 특유법리 아니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얘예요. 이거는 요번에도 GS에 나오지 않을까 기출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결국 안 나왔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 문제입니다. 2차 시험은 사회적 이슈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AI 발명자 얘 신문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내년에도 잘 잡아두세요. 사회적 이슈로서는 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 문제가 얘밖에 없어요. 얘랑 근데 그건 2차 시험용은 아닌 것 같아요.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현재 뉴스나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법도 좀 개정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는 시험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 뺀다면 이 AI 발명자인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AI 발명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 흐름까지 하면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스텝 1. 특허법에서는 출원서에 발명자를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한문이죠. 자라는 건 놈자자로서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라는 게 놈자자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텝 2, 발명자의 사람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을 기재하게 되면 사람 쓰라고 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썼어 해서 방식 위반으로 취급합니다. 아니 사람 쓰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안 써? 방식 위반으로 취급하고 보정명령 가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을 안 쓰면 출원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요거는 이제 판결문에는 자세하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답안지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기출 가기 전에도 GS에서 정리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거죠. 법조문 문헌에서 법조문 자체에서 발명자를 쓰라고 출원서에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명자의 성명 주소. 그래서 사람을 써야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쓰면 법조문에서 사람의 성명 주소 쓰라고 했는데 안 썼기 때문에 방식 위반을 보는 것이 법조문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했을 때 타당하다. 이거랑 두 번째 그 특박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명자가 특박권을 갖게 됩니다. 발명자가 특박권 100%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발명자가 그거 돈 벌고 싶으면은 남한테 돈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리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돈 받고 남한테 팔고 이게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권리관계는 그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번호가 있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번호라는 게 주민등록번호하고 법인등록번호. 그러니까 사람하고 법인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은 권리 능력이 없어서 권리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은 자기가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그 권리를 돈 받고 뭐 팔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특박권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돈 주고 팔거나 할 수 있는 특유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AI 프로그램은 도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게 AI 프로그램이 만든 발명을 팔고 싶어.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AI한테 야 10억 가져가라. AI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도 없잖아요. 손이 없는 사람이 10억 어떻게 가져가냐고. 그래갖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10억 주시오. 또 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억 주시오. 이게 무슨 논란이냐면요. AI 프로그램 원천적으로 만든 기술자가 있을 거고요. AI 프로그램에 이거 좀 생각해서 뭐 하나 만들어봐. 뭔가 세팅값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AI가 만든 발명을 사가고 싶으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줘야 사갈 거 아닙니까? 돈을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요 데이터에 한해서 뭐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입력한 사람을 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AI 자체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발명자긴 하지만 이게 권리관계에 있어서 불명료함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이에요. 그거 이해했으면 이거 전부 다 제가 GS나 아니면 사례제 핸드북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한 2줄에서 3줄짜리로 목차별로 쓰는 것만 외우시면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한 상태에서 2줄 정도로 자반지에 쓸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판결문 넣어놨어요. 한번 가볍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발명자가 사람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 이 사람 쓰라니까 왜 사람 안 쓰냐 하면서 나온 쟁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출원부터 넘어가는데 이게 해외에 있던 발명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쟁점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건데 일반론으로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들이고요. 이게 해외에 있던 것이 우리나라 진입하면서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나라 진입하면서 들어와서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PhD 출원이 우리나라 진입하면서 들어온 거여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자란에 아까 말씀드린 출원서에는 발명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놈자자인데 놈자를 안 쓰고 인공지능 쓰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현행법으로는 좀 문제가 돼. 여기 써 있습니다. 이거 답안지 이거 쓰시면 돼요. 판결문 자체는 굉장히 긴데 얘는 나와봤자 10점 정도로 나올 겁니다. 10점 정도면은 제공식 5점당 1목차에 따르면 2목차 쓰면서 답안지 깔끔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답안지 쓸 내용들은 몇 개 없어요. 제 답안지에 쓸 것들만 밑줄을 또 쳐놨습니다. 밑줄 위에 것들은 편하게 읽어보시고 밑줄 위주로 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답안지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걸로 0.1초 만에 영혼 없이 쓰시면 됩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특허법에는 법조문 자체에서 사람, 놈자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해버릴 거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프로그램만 아까 제가 그 권리관계하고 연동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값 입력해갖고 요걸 참고해서 뭐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건데 도대체 그렇게 해갖고 종적으로 AI가 발명 만들었을 때 발명 사갈 사람이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냐, 얘한테 주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인공지능이랑 뭘 얘기한다를 얘기합니다. 이건 답안지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권리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연상만 되시면 돼요. 어차피 답안지는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이거요. 이 다브스라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는 한번 간단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 사건이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무효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건 겁니다. 특허청에서 출원자 무효하니까 내 출원을 왜 무효시키냐 하면서 행정소송 건 거예요. 근데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특허청이 잘했다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답안지용은 제가 나중에 사례 강의나 GS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회적 이슈로서 1등이에요. 1등. 사회적 이슈 중에는 시험 문제 출제할 만한 게 현재까지는 쟤입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정도가 뭐 좀 생소한 문제이긴 한데 얘는 1차용이지 2차에 출제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효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건 겁니다. 출원조차 무효시켜버린 거, 보정명령하고 무효한 거. 밑줄 잠깐 보면 46조에 따라서 보정명령 받은 사람은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됐을 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됐을 때 그 표제 등의 표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보정서 낼 때에는 보정서라는 그 제목이 쓰이는 서류에다가 뭘 써서 내고요. 그다음 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의견서. 의견을 작성하는 서류는 뭐 의견서라는 그 특유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에다가 뭘 써서 내는데 그걸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각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 절차에 바람직한 제목의 어떤 서면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표제 그 바람직한 서면의 제목인데 그 제목 말고 이상한 서면을 냈나 봐. 이상한 서면을 냈는데 얘는 실질적 내용이 의견서 제출하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의견서 제출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마련한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이 포맷의 서류를 내세요라고 했는데 그 포맷의 서류가 아니라 실적 내용은 뭐 그 포맷 내용인데 그 포맷이 아니라 다른 걸로 냈어. 그러면 그 의견서 포맷으로 낸 것처럼 선회해줘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실질적 내용을 참고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해석해줘라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포괄의임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라고 했었죠. 포괄의임. 현재 또는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거. 포괄의임과 관련된 쟁점들이었었는데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의임도 제가 혹시 몰라서 사례제 핸드북에는 방식 문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례제 핸드북에서 사례 강의 다음 주에 개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2차에서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포괄의임이나 변리사의 그 대리와 관련된 것도 문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건 사례 강의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판례도 나왔으니까 연습용 해서 사례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는 그냥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수치 한정 발명인 너무 많이 했네요. 케이스 1, 2, 3 구분해서 가라. 이것도 특혜스급입니다.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사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 다른 구성 요소가 더 부과되어 있을 때, 케이스 2, 3는 수치 범위만 차이가 있는데 2, 이질적 효과 있을 때, 3, 양적으로 현저 효과 있을 때, 그 다음에 2, 3 가면 아까 선택 발명에서 효과 현저성하고 비슷하게 간다. 특히나 이 3 같은 경우는 양적 현저 효과는 명세서의 정성적 기재만 아니라 정량적 기재까지 해놨어야 된다. 이 정량적 기재를 특히 여기서 임기적 의의라고 하죠. 그래야 효과가 인정돼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에 3로 가는데 임기적 의의를 안 써놨어. 정량적 기재를 안 써놨어. 추가 데이터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추가 데이터는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난 것에서 참고가 될 수가 없고 참고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 논리 흐름, 선택 발명하고 똑같다고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판례실마 강의에서. 잘 잡아뒀어요. 선택 발명만 완벽하게 작성하는 거 잡아두시면 수치 한정 발명도 0.5초만에 똑같이 써놨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얘 트게스급입니다. 이상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사례 강의에서 또 목차하고 정답 찾는 거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일반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밑줄도 안 쳐놨어요.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유 최신 판례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다만 잡아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 문제는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유 법리가 아니더라도 가져온 게 이런 것들이 최신 판례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특유 법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염두하시라는 취지로 가져온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최신 판례 심화 강의 보강 내용을 했습니다. 총 7개 판례였는데요. 좀 특색 있는 것은 이 보정명령 정도. 요거는 1차 때도 많이 보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나 포괄위임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죠. 얘 정도 좀 특이한 쟁점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AI 발명자. AI 발명자는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드리는 사례제 핸드북이나 GS에서도 그 목차하고 답안은 외워두세요. 그렇게 됐고, 그 외에는 특유 판례는 없고요. 다만 특유스급이 바로 그 선택 발명, 다파글리플로진하고 아픽사번이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비하는 문제.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대비라고 했습니다. 이 대비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100점짜리 답안지는 사례제 핸드북이나 사례 강의에서 또는 GS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완벽하게 외워갖고 영혼 없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만 60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판례 심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스텝인 사례 강의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